왜 울어요? 아주머니 속으론 웃고 있는데? 5살 아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어떻게... 그리고 그 말은 신기하게도 다 맞아떨어졌지요. 저 아이는 귀신이 씌었어. 결국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한겨울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엄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으러 산에 올라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쓰러진 아이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누명 쓰신 거예요. 품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네가 그걸 어떻게? 유리아담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인근에서 가장 큰 포목상을 운영하는 부자였지요. 비단과 무명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한양 양반들까지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박진사에게는 정씨 부인이라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해 속을 끓이던 정씨 부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박진사가 한양에 장사하러 갔다가 기생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소옥, 20도 안 된 어린 기생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오? 정씨 부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아들이 필요하지 않소? 대를 이을 자식이.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 천한 기생년을. 정씨 부인은 치를 떨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는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옥은 박진사 댁 뒷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본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정씨 부인과 마주치면 땅이 꺼지게 절을 올렸지요. 그로부터 1년 뒤 소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진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하지만 정씨 부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기생년 뱃속에서 나온 것이 무슨 아들이람. 정씨 부인은 중얼거리며 소옥의 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소옥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이야. 내 이름은 복이다. 복 받고 살아라. 이 엄마처럼 천하게 살지 말고. 기생 출신인 소옥은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이라도 받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이라 불렀지요. 박진사는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기생첩에게서 난 자식이라도 그에겐 피를 나눈 핏줄이었으니까요. 복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살 때였습니다. 복이가 부엌에서 일하던 하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웃으면서 속으로는 화가 나 있어요?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는 주인에게 꾸중을 들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예색하지 않고 웃고 있었거든요.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인은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4살 때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 서방이 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지요. 진사어른,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쌀 10말만 빌려주시면. 복이가 김 서방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짓말이에요. 농사 때문이 아니라 노름빚 갚으려는 거잖아요. 김 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노름에 빠져 빚을 잔뜩 지고 있었거든요. 이 어린 놈이 무슨. 김 서방은 허둥지둥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박진사는 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복아,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그냥 보여요, 아버지. 아저씨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요. 박진사는 신기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재주가 있는 것일까? 보기가 5살이 되던 해,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댁 서자가 사람 속마음을 읽는다더라. 귀신이 씌었나 봐. 무섭다. 무서워. 기생년이 낳은 자식이라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은 보기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보기와 놀지 않으려 했고, 어른들은 보기와 눈 마주치기를 꺼렸지요. 보기는 외로웠습니다.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어요? 소옥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보가,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엄마, 사람들 얼굴에 진짜 다 보이는데 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소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지, 보기가 달려갔을 때 박진사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보기는 그 순간 정씨 부인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 기쁨. 왜 저래?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왜 저런 얼굴을? 의원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입니다. 누군가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뭐라고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보기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정씨 부인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 기생년이 서방을 독살한 게 틀림없어. 예? 무슨 말씀을? 소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면 뭐야? 내년이 해먹는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잖아. 내가 독을 탔지?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닥쳐. 관아에 고발할 테다. 소옥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정씨 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어.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5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소옥과 보기를 내쫓았습니다. 당장 나가. 살인범년에 귀신 들린 자식까지. 더러워서 한 지붕 아래 못 있어.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에 소옥은 보기의 손을 잡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옥은 원래도 몸이 약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결국 산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엄마, 엄마. 보기가 아무리 흔들어도 소옥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일어나요. 추워요. 일어나야 해요. 보가, 엄마 말 잘 들어. 살아야 해. 꼭 살아남아야 해. 소옥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보기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보기는 작은 손으로 눈을 파고 흙을 긁어 엄마를 묻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덤도 아니었지요. 그저 눈과 흙을 덮어 작은 둔덕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추우면 안 되니까 흙입을 덮어줄게. 보기는 밤새 울다가 근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웠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아이를 움직이게 한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동굴에서 불을 피우고 낮에는 마무 열매를 찾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매일 밤 엄마 무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엄마, 오늘도 나 살아있어. 엄마가 살라고 했으니까. 같은 시각 한 여인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향, 32살. 한때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던 기생이었습니다. 15에 기적에 올라 20의 한양을 평정했지요. 노래와 춤, 시와 그림, 무엇 하나 빠지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양반들이 앞다투어 월향을 찾았고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을 오르는 월향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얼굴에는 옛 광채가 사라졌고 몸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옷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월향의 품에는 작은 종이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방에서 쥐 잡는다며 얻어온 비상이었지요. 10년 전 월향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월향이 일하던 기방에서 어떤 양반이 죽었습니다. 이름은 최참판.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지요. 월향이가 죽였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분과 술잔을 나눈 것밖에 없어. 하지만 증인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월향이 최참판의 술잔에 독을 탔다고 증언했지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월향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졸속으로 끝났습니다. 월향은 살인범으로 몰려 낙인이 찍혔습니다. 원래는 차명을 당해야 했지만 어떤 양반의 한마디에 목숨만은 건졌지요. 죽이기 아깝다. 저 얼굴에 낙인이나 찍어라. 월향의 턱 아래에 작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그 치욕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지요. 으아, 그날의 고통은 살갗에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향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지요. 그 후로 월향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방에서 쫓겨나고 한양에서 밀려나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골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요. 살인범년이 왔다. 천한 것. 더러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 그저 숨만 쉬었습니다. 그런 월향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월향아, 밥은 먹었냐? 동네 봉삼 영감이었습니다. 봉삼 영감은 70이 머문 노인이었습니다. 젊어서는 한양에서 포목 장사를 하다가 은퇴한 후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었지요. 봉삼 영감은 월향의 사정을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함부로 판단하겠느냐. 나는 내 눈을 보았다. 그 눈에 살인자의 눈빛은 없더구나. 영감님, 월향은 봉삼 영감 앞에서만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 그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졌습니다. 월향이 일하던 주막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예?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손님들이 싫어해. 살인범이랑 같이 있기 싫다고. 하지만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정말 시끄러. 당장 나가. 주막에서 쫓겨난 월향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아무도 월향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월향은 결심했습니다. 약방에 가서 비상을 얻었습니다. 쥐가 하도 많아서요. 약방 주인은 월향을 흘겨보더니 비상을 내주었습니다. 월향은 산을 올랐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끝내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눈은 아직 덜 녹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내 인생은 얼마나 올랐을까. 산 중턱쯤 왔을 때 월양은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어두운 산 속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월양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으며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눈동자. 아이 옆에는 작은 흙무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월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품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월양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지? 아줌마 속에 아직 따뜻한 거 남아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월양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그냥 보여요. 아줌마 얼굴에 다 보여요.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억울한 거 보여요. 누가 아줌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이 5살짜리 아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 월양에게 가까웠습니다. 작은 손이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같이 있어요. 나 혼자 무서워요. 엄마가 저기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이제 안 일어나요. 아이가 옆에 흙무덤을 가리켰습니다. 월양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도 엄마를 잃은 것입니다. 혼자 산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은 품 속의 비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아줌마, 나 죽지 않을게. 월양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2개의 부서진 영혼이 만났습니다. 월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복이요. 엄마가 지어줬어요. 복 받고 살라고. 복이. 월양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줌마, 이름은요? 나는 월향이야. 월향, 달월, 향기향이에요?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아줌마한테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월양은 쓰게 웃었습니다. 향기라. 이제는 썩은 냄새만 나는 인생인데. 산을 내려온 월양은 봉삼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월양아? 이게 누구야?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그리고 이 아이는? 봉삼 영감이 보기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양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주막에서 쫓겨난 것, 산에 올라간 것, 이 아이를 만난 것. 봉삼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갔었단 말이냐? 바보 같은 것. 죽으면 다 끝이야? 억울함을 안고 죽으면 저승에서도 풀리지 않아. 영감님, 봉삼 영감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꼬마야, 내가 이 누이를 살렸구나. 저요? 그래, 내 덕분에 이 누이가 살았어. 고맙다.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봉삼 영감이 보기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 눈이 예사롭지 않구나.
영감님도 아세요? 이 늙은이가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봤지. 하지만 이런 눈은 처음이야. 봉삼, 영감이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내 얼굴에 뭐가 보이느냐? 보기가 봉삼 영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슬픈 게 있어요.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요. 봉삼 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허허, 이런. 봉삼 영감에게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은 아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슬픔이었지요. 이 아이가 그걸 어찌. 봉삼 영감이 월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월양아, 이 아이는 하늘이 준 아이다. 내가 죽으러 간 산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영감님, 이 아이를 키워라. 그리고 다시 살아봐라. 월양은 보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기도 월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나 데려갈 거예요? 나 착하게 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제발 버리지 마요. 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양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버리지 않아. 절대로. 봉삼, 영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내 집에서 지낼 거라. 둘 다. 봉삼, 영감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지요. 월양은 집안일을 하고 봉삼, 영감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보기는 마당에서 뛰어놀거나 월양 옆에 붙어 다녔지요. 어느 날 저녁, 봉삼, 영감이 보기를 불렀습니다. 꼬마야, 이리 와 앉아라. 네, 할아버지. 보기가 봉삼, 영감 앞에 앉았습니다. 보기라, 좋은 이름이지만 이제 새 삶을 사는 거니 새 이름을 지어주마. 새 이름이요? 봉삼, 영감이 보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눈은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본다. 그건 하늘이 준 재주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하느니라. 사람을 살려요? 그래.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놈을 밝혀내는 것. 그게 내 재주를 쓰는 바른 길이다. 봉삼,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심한이다. 마음 심. 눈안. 마음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지. 심한. 보기. 아니 이제 심한이 된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을 보는 눈. 그래. 새 이름. 새 삶이다.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심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심한이에요. 월양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이 아이의 재주. 어디서 온 걸까요? 봉삼, 영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다. 타고난 것이겠지.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으니라. 중요한 건 이 재주를 어떻게 쓰느냐야. 심한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쁜 사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지. 그럼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월양과 봉삼 영감이 심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심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 먹고 죽었어요. 근데 그거 정씨 부인이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정씨 부인 얼굴에 다 보였어요. 슬픈 게 아니라 기쁜 거,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거요. 월양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야? 네. 그리고 엄마도 정씨 부인이 쫓아냈어요. 한겨울에 엄마가 아픈데도 심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월양이 심한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누명을 쓴 거구나. 아니, 이 아이의 엄마가 봉삼 영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한아, 복수하고 싶으냐? 심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요? 그래.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싶으냐? 심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엄마 이름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다 알게 해주고 싶어요. 봉삼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이구나. 복수는 하늘에 맡기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바른 길이다. 월양이 심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한아, 내가 도와줄게. 언젠가 꼭 진실을 밝히자. 아줌마, 그리고 나도 억울함이 있어. 우리 같이 진실을 찾자. 심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집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죽으려던 여인, 외로운 노인, 세 개의 부서진 영혼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심한은 봉삼 영감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사람을 대하는 방법. 심한아, 사람의 속마음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왜요? 할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 그걸 무턱대고 까발리면 원망을 사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려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할 때와 그냥 넘어가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하느니라. 심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삼 영감은 또 가르쳤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순간의 마음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도 하지. 지금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그래요? 그래.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내 눈은 도구일 뿐이야.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어. 심한은 이 말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월양도 심한과 함께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면 고개를 숙였고 누가 말을 걸면 피했지요. 하지만 심한이 옆에 있으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줌마, 저 아저씨 아줌마 쳐다보는 거 나쁜 눈 아니에요. 그래? 그냥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없어요. 심한의 말 한마디가 월양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지요.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내 닭을 훔쳐갔어. 김노인이 마을 광장에서 소리쳤습니다. 어젯밤에 닭장을 열어놓은 놈이 누구야? 찾아내면 가만 안 둬.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봉삼 영감이 심한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심한아, 한번 살펴보겠느냐? 네. 할아버지. 심한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였지요. 심한이 봉삼 영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에요.
파란 옷 입은 아저씨. 봉삼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노인장. 잠깐 이리 오시게. 봉삼 영감이 김 노인을 데려가 귀갯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김 노인이 파란 옷 입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 자네 어젯밤에 뭐 했나? 저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근데 자네 신발에 달동이 묻어 있네. 우리 달장에만 있는 달동이야.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결국 남자는 자백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닭을 훔쳤다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꼬마가 어떻게 알았지? 아까 봉삼 영감한테 뭐라고 속삭이던데. 신기하네. 봉삼 영감이 심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내 능력을 알면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할 거야. 네. 할아버지.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분실물 찾기, 거짓 증언 가려내기, 싸움의 진상 밝히기. 심한의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삼, 영감 집에 신기한 꼬마가 있다더라. 사람 속마음을 읽는다던데.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심한이 8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장사꾼이었습니다. 비단을 팔러 왔다며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요. 심한은 우연히 그 장사꾼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심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사꾼의 얼굴에서 낯익은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 그리고 죄책감. 이 사람, 우리 아버지를 알아. 심한은 장사꾼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장사꾼이 술을 마실 때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비단 장사 오래 하셨어요? 응. 꼬마가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저씨 얼굴에 뭔가 보여서요. 장사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보인다고? 아저씨, 박진사라는 사람 알아요? 장사꾼이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아저씨 얼굴에 다 보여요. 박진사 아저씨한테 미안해하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한 거 있죠? 장사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월양이 심한을 찾으러 왔습니다. 심한아, 여기 있었구나. 어머, 이분은? 장사꾼이 월양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은? 월양? 월양도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10년 전에 그 기방에서. 장사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사꾼의 이름은 이서방. 원래 한양에서 포목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사와 나는 오래된 거래 관계였소. 그리고 월양 당신은 내가 자주 가던 기방의 기생이었지. 그런데 왜 이 아이한테 그런 반응을? 심한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알고 있죠? 그리고 죄책감 느끼고 있어요. 뭘 숨기고 있어요? 이서방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는 독살당한 거요. 월양과 심한이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오. 하지만 들었소. 박진사가 죽기 며칠 전에 조판서라는 양반을 만났다는 걸. 조판서요? 한양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양반이요. 박진사가 무슨 비리를 알아냈는지 조판서가 아주 노발대발했다고 하더군. 심한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박진사가 죽은 후 정씨 부인이 조판서 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소.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정씨 부인이? 그렇소.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정씨 부인과 조판서가 내연 관계라고 하더군. 월양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정씨 부인이 조판서와 짜고 박진사를 죽인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이요. 심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서방이 심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꼬마, 내가 혹시 박진사의 아들이냐? 네, 저 복이에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서방의 얼굴에 죄책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소. 조판서가 무서워서, 권세가 너무 커서. 하지만 이건 알아두시오. 조판서의 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오. 그가 건드린 사람이 박진사만이 아니야. 언젠가 그 악행이 밝혀질 날이 올 거요. 이 서방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심한과 월영은 봉삼 영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봉삼 영감은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판서라, 들어본 적 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고 백성을 수탈하는 자야. 영감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쉽지 않아. 조판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거든. 증거 없이 덤볐다간 오히려 당할 수 있어. 심한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양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저한테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봉삼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조판서가 널 알아채면. 월양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도 가겠어요. 저도 한양에 억울함이 있어요. 10년 전 누명, 그것도 조판서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월양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심한이가 용기를 내는데 저만 피할 수 없어요. 봉삼 영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가거라.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준비요? 내가 한양에 아는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봉삼 영감이 심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심한아, 절대로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때가 되기 전까지는 숨기고 있어야 해. 네, 할아버지. 그리고 기억해라.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야. 심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월영과 심한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봉삼 영감이 마을 어기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꼭 돌아와라. 네, 영감님. 심한아, 월영이를 잘 지켜라. 월영아, 심한이를 잘 돌봐라. 네, 할아버지. 네, 영감님.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향해. 한양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심한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 정신이 없구나. 월양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공삼 영감이 알려준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박주모, 계세요? 누구? 어머, 월양이 아니냐? 주막 안에서 50대 여인이 나왔습니다. 박주모였습니다. 봉삼 영감한테서 연락받았다. 어서 들어와. 박주모는 월향과 심한을 주막 뒤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라.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고마워요, 주모님. 고맙긴. 봉삼
영감 부탁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이야? 영감이 말한? 네, 심한이에요. 박 주모가 심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예사롭지 않구나. 정말 사람 속마음을 읽는다며? 심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 아줌마, 지금 저희한테 밥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 보여요. 배고프실까봐 걱정하시는 거. 박 주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네. 신기하구나. 박 주모는 월영과 심한에게 밥을 차려주며 한양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판서 말이지. 요즘 더 기세가 등등해. 얼마 전에 큰 토목 공사를 따냈는데 그거 뇌물로 땄다는 소문이 파다해. 증거는 없어요? 없지. 다들 알면서도 입을 못 열어. 무서워서. 월영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일 기억하세요? 기방에서 최참판이 죽은 사건. 박 주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누명 쓴 거. 그 일도 사실 뒤시야기가 있어. 뒤시야기요? 최참판이 조판서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대. 암행어사한테 넘기려고. 근데 그게 조판서 귀에 들어간 거지.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최참판도 조판서가? 아마도. 그리고 널 범인으로 몰아서 사건을 덮은 거야. 넌 그냥 희생양이었어. 월양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전부 조판서 짓이었어. 심한이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진실을 밝혀요. 할 수 있어요. 월양이 심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밝혀야지. 며칠 동안 월양과 심한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박 주모의 주막에는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장사꾼, 관리, 기생, 하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조판서에 대한 정보를 모았지요. 조판서가 또 뇌물 받았대. 이번에는 토지를 빼앗았다더군. 그 집안 첩이 원래 기생 출신이었는데 쫓겨났다며? 심한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첩, 기생 출신? 심한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방금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응. 꼬마가 왜? 그냥 궁금해서요. 조판서 집에 첩이 있었다고요? 그 남자는 술에 취한 상태라 별 경계 없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조판서가 한양에서 제일 큰 포목상 집안의 첩을 탐냈대. 근데 그 집 양반이 거절했다나 봐. 그래서 조판서가 화가 나서. 그래서요? 그 양반이 얼마 안 가서 죽었어. 독살이라나 뭐라나. 그리고 그 첩은 쫓겨나고. 심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포목상, 첩, 독살. 그건 분명 아버지와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심한은 월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찾았어요. 뭘 찾았어? 우리 아버지. 조판서가 죽인 거 맞아요. 아버지가 조판서의 무슨 요구를 거절했대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월양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확실해? 네. 그리고 정씨 부인은 조판서랑 짜고 아버지를 독살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쫓아낸 거고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판서가 박진사의 무언가를 원했다. 박진사가 거절했다. 조판서가 정씨 부인과 손잡고 박진사를 독살했다. 그리고 소옥과 심한을 내쫓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심한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정씨 부인을 만나야 해요. 정씨 부인을? 네.
제가 얼굴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다 까발릴 거예요. 월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 정씨 부인 뒤에는 조판서가 있어. 그래도 해야 해요. 엄마, 이름을 깨끗하게 해줘야 해요. 월양은 심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정씨 부인은 이제 한양의 큰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죽은 후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한양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조판서의 힘을 빌려서 월양과 심한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냐? 웬 계집과 꼬마가?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마님께 전해주세요. 박진사 댁에 옛사람이 찾아왔다고요.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시래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 화려한 기와집, 3년 전 쫓겨나던 그 집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청에서 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씨 부인은 살이 더 쪘고 화장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흉측한 낯짝을 하고서는 아, 설마 월향? 월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님. 호호. 살인범이 왜 여기 왔어? 그리고 이 꼬마는 정씨 부인의 눈이 심한에게 멈췄습니다. 설마 복이? 심한이 정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 복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랑 쫓겨난 그 복이요. 정씨 부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추운 겨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마님이 쫓아내서 내가 호호. 무슨 소리야. 살인범을 내쫓은 건데 뭐가 잘못이야? 우리 엄마는 살인범이 아니에요. 심한이 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마님이에요. 조판서랑 짜고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어린 놈이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아니에요. 마님 얼굴에 다 보여요. 뭐. 심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들킬까봐. 그리고 후회도 해요. 아주 조금. 근데 그보다 욕심이 더 커요. 이 집도 재산도 다 아버지 거였는데 마님이 빼앗은 거잖아요. 정씨 부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닥쳐. 이 미친놈이 어디서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에요. 심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님, 3년 전 그날 밤 기억나요? 아버지 밥에 독 탄 거. 아버지 죽은 거 보면서 속으로 기뻐한 거. 다 보여요. 정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저는 사람 속마음이 보여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다 보여요. 마님 얼굴에 진실이 다 쓰여 있어요. 정씨 부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귀신이야. 귀신이 씌었어. 귀신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한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마님, 자백하세요. 아버지를 죽인 거, 엄마를 모함한 거, 다 자백하세요. 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사람 살려.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전현들을 잡아, 당장. 하인들이 월형과 심한을 붙잡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조판서 대감께 연락해. 이것들을 처리해야 해. 월형과 심한은 창고에 갇혔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요. 시만이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조판서가 온대요. 그래, 큰일이다. 월양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증거도 없이 정면으로 들이받다니. 아니에요. 아줌마. 응, 저 사람들 불러올 거예요. 저 사람들? 시만이 빙긋 웃었습니다. 박주모 아줌마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저희가 여기 온다고. 그리고 만약 저희가 저녁까지 안 돌아오면 이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봉삼, 할아버지, 친구들이에요. 암행어사 대감도 있대요. 월양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암행어사? 네, 봉삼, 할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뒀대요. 조판서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암행어사가 있다고. 월양이 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아니요. 할아버지가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봉삼, 영감이.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마패를 든 암행어사가 있었지요. 여기 갇힌 자들을 풀어주어라. 예. 포졸들이 월양과 시만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시만이냐? 봉삼. 영감이 말한? 네, 대감. 좋다. 나를 따라오너라. 대청으로 갔을 때 정씨 부인과 조판서가 이미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조판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지. 뇌물수수, 관직매매, 토지 강탈, 그리고 살인. 살인? 무슨 헛소리냐? 3년 전 박진사 독살, 10년 전 최참판 독살, 모두 내 짓이다. 조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 없이 나를 어쩌겠다는 거냐? 암행어사가 시만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증인이다. 뭐? 이 어린 놈이? 시만이 조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판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진짜 무서워하고 있어요. 들킬까봐. 조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해요. 최참판 죽인 거, 박진사 죽인 거, 사람들 해친 거 다 후회하고 있어요. 이놈이. 근데 후회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벌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시만이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죽인 거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자백하기 싫은 거예요. 혼자 뒤집어 쓰기 싫어서. 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야, 귀신. 귀신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시만, 이 자들이 정말 죄를 지었느냐? 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감. 확실해요. 두 사람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조판서가 발악했습니다. 이딴 어린애 말을 믿겠다는 거냐? 이건 모략이다. 그때 정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자백하겠습니다. 뭐, 인연이. 조판서가 소리쳤지만 정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서방을 독살한 건 저예요. 조판서 대감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리고 첩과 아이를 내쫓은 것도 저예요. 인연이 미쳤어. 정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숨기겠어요. 저 아이 눈을 보니까 다 들킨 것 같아요. 숨겨봐야 소용없어요. 시만이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지금 진심이에요.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정씨 부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소옥에게, 그리고 너에게도.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조판서, 정씨 부인, 살인, 모략, 뇌물수수 등의 죄로 체포한다. 조판서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암행어사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10년 전 제일은요? 최참판 사건.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보겠다. 조판서가 자백하면 내 누명도 벗겨질 것이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만이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다 끝났어요. 며칠 후 조판서의 죄상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뇌물수수, 관직매매, 토지 강탈, 그리고 여러 건의 살인. 조판서는 차명에 처해졌고 정씨 부인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월양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10년 전 최참판을 죽인 것은 부판서의 지시를 받은 자객이었고 월양은 그저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월양, 내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암행어사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월양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만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월양이 시만을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월양과 시만은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봉삼 영감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영감님. 월양이 봉삼 영감에게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다 영감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허허. 내가 뭘 했다고. 다 이 녀석이 한 거지. 봉삼 영감이 시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만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뭐 해요? 뭘 하긴. 그냥 살아야지. 그냥요? 그래. 평범하게 살아. 하지만 봉삼 영감이 빙긋 웃었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도와주렴. 억울한 사람, 거짓에 속은 사람, 진실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렴. 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봉삼 영감 집에 신기한 사람들이 산다더라. 사람 속마음을 읽는 청년이 있대.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집에 가면 된다더군. 월양은 이제 얼굴에 흉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고 가끔 예전 솜씨를 살려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만은 16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봉삼 영감에게 배운 학문과 하늘이 준 재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시만아, 손님이 왔다. 월양이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시만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낯선 여인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시만이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만이 빙긋 웃었습니다. 봉삼 영감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잘 컸구나. 월양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시만이가 저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날 내가 산에서 데려온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 영감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둘이 서로를 구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월양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영감님.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만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허허, 잘 먹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작은 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죽으러 갔던 여인은 버려진 아이를 만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그 여인에게서 새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고 함께 진실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하늘에 맡겼고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신분이 달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죽으러 간 산에서 생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